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강의 기적. 2. 서울 이후에야 발전한 도시. 3. 삼성이 미국을 뒤집어 놓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여전히 신기해하며 또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한국의 믿을 수 없는 경제 급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도시로 이룩해낸 한국인들의 노력은 그만큼 외국인들에게 미스테리함으로 남겨져 있죠. 그런데 최근 해외 커뮤니티엔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있는 한 도시의 과거 모습이 공개되자 또다시 외국인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는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어린 주인공이 재벌 회장님에게 받는 선물로 당시 아무것도 없었던 분당 땅을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서도 분당은 그 옛날에 옹기나 짚던 별 볼 일 없는 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후 분당은 일기 신도시의 성공으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소위 대박을 터뜨리게 되죠. 해당 장면은 한국인들에겐 짜릿함으로 외국인들에겐 궁금함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체 분당은 어떤 곳이고 과거엔 어느 정도였길래 이러는 거야?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 해외 커뮤니티엔 과거 성남시의 모습이 공개되어 한국인들의 능력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해외에 올라온 사진을 살펴보면 약 1970년대의 성남으로 그야말로 판자촌을 방불케 할 정도로 낙후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서울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었구나. 놀랍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성남시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도 중앙에 위치하며 남한산성 서남쪽에 자리하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도시이며 현재는 IT 산업의 중심지로 수도권 제1의 친환경 첨단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외국인 인재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죠. 또한 서울 다음으로 성장한 수도권 도시로서 성남시의 발전 사례는 많은 곳에서 연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국내에 존재하는 테크노밸리 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업이며 외국인들에겐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현재는 많은 외국 기업들 역시 이곳에 자리하고 있죠. 그만큼 IT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 일자리, 교통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뛰어나서 신도시의 롤모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이 단순히 기적이 아닌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서울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인 분당을 비롯해 2기 신도시인 판교까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서울 못지않은 경제도시로 만든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처럼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뤄내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욱 어려운 것이 이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자라온 외국인들조차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신도시들 발전 모습을 보면 부러움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이 개도국의 발전에 힘을 보탠다면 많은 나라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의외로 선진국들이라 불리는 많은 나라들도 수도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시골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경우가 많은데요. 간단한 예로 영국만 하더라도 수도인 런던만 벗어나도 전화조차 제대로 터지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개도국으로 넘어갈수록 더욱 심각해지죠. 그 때문에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롤모델로 삼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라는 유일무이한 별명답게 많은 개도국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코이카라는 재단을 설립하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를 비롯해 거의 모든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코이카의 본부 역시 성남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코이카 본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인프라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중남미 국가에게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도시 생활에서 유발되는 교통, 환경,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도시를 일컫는 말로 한국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이런 한국의 도움 덕분에 많은 나라들은 한국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남미 언론인들이 코이카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라소 기자는 한국이 많은 개발도상국과 이웃하고 교류하며 자신들이 경험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 오다는 매우 좋은 사례인 것 같다.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그것을 더 크게 나눈다는 것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오르드 국제부장 역시 코이카의 활동은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극심한 가난과 건강 문제에 직면한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이 개도국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 달라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죠. 특히나 비오로드 국제부장은 한국의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분야 협력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 개발 능력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성장이 유독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각보다 많은 원조를 받지도 않았으며 한국보다 많은 원조를 받은 그 어떤 나라들도 한국과 같은 발전을 이룩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의 노력과 땀은 그 자체로만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강과 성남 그리고 다른 여러 도시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될 걸 보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한국처럼 전쟁 직후 세계 최하위의 나라에서 세계 상위권에 안착한 나라는 전무하다. 한국이 그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도국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한국은 분명 더 높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한국이 전쟁을 극복하는 방법은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분명히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곳곳에도 여러 대도시를 이룩해냈죠. 대표적으로 부산이 그러하며 부산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야. 그들은 시련이 닥칠수록 포기는커녕 무섭게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한강의 기적을 꿈꾼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이토록 세밀한 인프라를 구축했던 나라는 없었거든. 성남시의 비즈니스 때문에 가끔 가는데 과거 저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공감합니다. 저는 나미비아라는 작은 약소국에 살고 있으며 한국인들 특유의 근성과 기술력으로 중동에서 일으킨 기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애국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외국산 소고기가 더 저렴해도 한국 소고기를 애용하기도 했지. 물론 개도국에 정보를 주면 좋겠지만 과연 한국이 노하우를 준다고 한국처럼 될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나라보단 먹고 살기 바빠 자신의 행복에만 신경을 쓰죠. 그래선 절대로 한국처럼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해냈고 필리핀은 해내지 못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모두가 지금의 한국 자리를 필리핀이 차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필리핀은 당시에도 심지어 부유한 나라였어.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에 전혀 겁먹지 않았다. 그렇게 축적된 경험은 고스란히 한국의 발전에 쓰여왔고 지금의 한국이 탄생했지. 해외의 수많은 랜드마크들이 한국인들 손에 탄생했죠. 또한 한국은 일본과 미국이 거부한 낙후되고 오염된 작은 산업을 받아들여서 개선하고 성장시켰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을 존경하는 이유죠. 한국에서 노하우를 준다 해도 다른 개도국들이 그것을 해낼지 의문이 든다. 받는 것에만 만족하면 절대로 한국처럼 발전할 수 없어. 그것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발전에 안주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미국이 그렇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 역시 그렇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도움을 받아 성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거다. 한국의 연구 비율은 세계 1위야. 그렇게 작은 영토와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말이야. 한국이 얼마나 미래를 생각해 왔는지를 알 수 있지.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자제하려는 자들에게 강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던 미국이 삼성의 대반격에 큰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외신에서도 크게 부각되며 바이든 정부의 진짜 의도까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마저 크게 놀라게 한 삼성의 폭탄 발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아시아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준 1년간의 수출 통제 면제 조치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중국 사업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인텔이 낸드 사업을 SK 하이닉스에 넘긴 후 나온 조치라는 점을 들어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어 중국 다른 공장을 낸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 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율로 일본 키역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작년 말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최종 승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인텔 낸드 사업이 SK 하이닉스에게 완전히 인수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직 20억 달러 잔액과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1년 면제 대상에는 인텔이 하이닉스에 넘겼던 중국 다른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13일 자사 공식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직접 밝혔고 잘 떠넘겼다는 식의 안도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 CEO 또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전체 D램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 낸드 사업까지 인수한 상황에서 미국이 결정타를 먹인 것입니다. 1년 유예 또한 미국 업체들에게 영향이 올까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 3위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키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달리 중국 생산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중국 시안에 테스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제조 공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10월 4일 마이크론이 미국 본토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선언을 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로부터 3일도 걸리지 않아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는 양쯔 메모리 YMTC 등 중국 업체를 견제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년에 걸쳐 뉴욕에 1천억 달러 142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자사 생산량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이크론 뉴욕주 부지는 미식 축구장 40개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워싱턴의 기업 관계자는 미국은 결코 한국 기업 좋으라고 중국을 제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중국을 핑계로 한국까지 견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법에 따라 초기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 축인 낸드 플래시에서 마이크론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날개를 탈아준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곧바로 238단을 공개하면서 가까스로 재역전에 성공했지만 언제든 뒤집힐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0나노 5세대 D램 양산도 준비하고 있어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둘 다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마이크론을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미국의 승리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에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주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에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원금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칩 제조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7%였는데 이것은 12%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에 인텔 파운드리과 마이크론 메모리를 적극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자국 업체들이 적극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팔겠다는 전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의 영업 기밀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핵심 정보가 인텔과 마이크론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합심해 한국 업체들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의 도시바 메모리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공통으로 총 10조 원 규모의 새 반도체 공장을 일본 북부에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낸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162단까지 성능을 올리려는 중입니다. 1차로 2,700억 엔을 투자해 3차원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 중 3분의 1인 980억 엔 정도는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반도체 기금 6천여 엔에서 지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키옥시아 또한 중국 내 공장이 없어 미국 수출 통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일본 히로시마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4,6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디램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대다수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공장이 지어지기에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협공에도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에 정면 승부를 걸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은 최근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투자 계획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이크론과 일본 키옥시아가 잇따라 감산 계획을 밝힌 것과도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최근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생산량을 줄이고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30%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3분기부터 232단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산으로 176단 낸드 생산이 주를 이룰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 키옥시아 또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30% 줄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내놓기로 한 162단 생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터져 결국 자국 기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토로를 했을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라인을 멈추면 제품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리기에 한번 감산을 진행하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과거 치킨 게임처럼 삼성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반도체 하락기 때 공격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약 7달러에 육박했던 디램 가격은 0.5달러까지 떨어졌고 2009년 독일의 디램 반도체 업체 키몬다가 파산했죠. 그 후 잠시 평화가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2010년 일본과 대만 기업들이 다시 설비 투자와 증산에 나서 2차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2년 일본의 유일한 디램 업체 엘피다가 무너져 내렸죠. 일본 정부가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해 회생시켰지만 2차 전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엘피다는 디램 3위 업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돼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디램에서 42% 점유율로 1위에 올라섰으며 낸드에서도 33% 점유율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을 토대로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 보니 다른 업체들이 적자를 내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승리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 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5에서 10%포인트나 높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원가 절감 폭이 경쟁사 대비 3배 이상 확대돼 디램 마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낸드 가격 급락으로 경쟁사는 적자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과 가전 등에서 수조 원대 수익을 내고 있어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삼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 투자액 48조 2천억 원 대비 12%나 많은 수준입니다. 삽성은 미국 내 발표에서도 작식 발언을 했습니다. 초급차 기술력을 공언하며 구체적인 양산 시기와 공정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1.4나노 카드를 꺼내들며 업계를 놀라게 했죠.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시대를 열며 기술 우위를 확보한 데 이어 TSMC를 따돌리고 2027년 1.4나노까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4세대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메모리를 양산하고 낸드 부분에서도 2030년까지 첨단을 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미국이 더 크게 놀란 것은 2025년 차량용 메모리 1위 달성 부분입니다. 마이크론이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에 정면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201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 첫 진입한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수천 개로 늘어날 전망이라 마이크론이 장악했던 시장을 빼앗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뒤통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욱 기술력을 높여 반도체 시장에서 지속 우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